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연역을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입니다. 회법.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연역을 이렇게 보면 1997년에 사회복지 이때는 공동모금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1997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또 청소년 보호법 이런 등등이 등장할 때가 1997년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1998년에는 16개 시도 단위의 모금회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됩니다. 때문에 1998년에는 16개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였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단일 사회복지 모금회법으로 제명이 바뀌면서, 제명이 개정되면서, 말하자면 법 이름이 모금법에서 모금회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중앙 단위의 일원화, 중앙협의회로 일원화되고 그리고 시도 단위의 지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에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 만들었던 1998년에는 16개 시도 단위로 만들어졌었다. 그러다가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일원화되고, 그리고 16개 시도에는 지회가 설치되는, 이렇게 말하자면 시도 단위의 지회 제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성격을 보면, 사실은 1994년에 성금 유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빼돌린 나쁜 놈들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그리고 2년 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되겠는데, 자, 이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지만, 그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에 의해서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이건 중앙당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모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단위, 물론 당연히 시도 단위의 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순수 민간 재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복지 정책론을 보다 보면 재원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기업 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본인 일부 부담금은 순수 민간재원 아닙니까? 바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 순수 민간재원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특히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 그리고 일원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원화. 물론
그러니까 효율적 모금을 위해서 언론기관 명의로 모금을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언론기관 효율적 모금을 위해서 언론기관 이름을 쓰긴 하지만 결국에 들어오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단일 창구로 운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자, 이런 특징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법 조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업무를 보면은 여기에는 기획도 그런가 하면은 홍보 그리고 모금 배분 이렇게 4개의 업무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업무마다 기획분과 실행위원회 그리고 홍보분과 실행위원회 모금분과 실행위원회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이 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큰 업무 분류로서는 이렇게 기획, 홍보, 모금, 배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그 실행위원회, 추진하는 그 실행위원회로서 또 4개가 있다. 기획분과 홍보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가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있어서 모금 방법이 있죠. 모금 방법. 모금 방법과 배분 방법이 있는데 배분 방법은 좀 그렇고 모금 방법에 보면은 다양한 모금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금 분과에서 모금할 때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의 명의로 이렇게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사업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기획서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그 사업 기획을 누가 짜?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업 기획서를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설이나 기관에서 제안서를 내는 거죠. 그에 비해서 모금 방법의 기획사업은 공동모금의 기획안에 모금회에서 짠 기획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신청서 제출. 그래서 때문에 곧잘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신청사업은 처음부터 모든 사업 계획서를 시설이나 기관에서 짜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기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금회가 짠 기획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자, 큰 틀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법조문을 집어넣어서 한 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겠어요. 자,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거기 사회사업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령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령으로 많은 법률이 이렇게 쭉 청소년복지지원법까지 많은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법률로서는 제가 노트 정리할책에 없는 법률이 더 편하니까 없는 법률, 기본법은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에는 기본법은 없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등 기본법은 없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령에는
사회보험 관련 법령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또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여기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직영연금법 없습니다. 우리는 4대 직영연금,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직영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법률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법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론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 공동보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은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관계법령으로 규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따졌습니다. 자, 기본 원칙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 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 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아시는 내용 같지만 잘 나오는 문장이어서 한번 줄을 치시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별, 단체, 대상자, 사업별로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며 목적이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영돼야 된다. 그럼 공정이란 말을 2번을 쓰지 않았습니까? 공정이란 말.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재원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거기 보면은 객관적 기준,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결과 후 공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개가 나와 있죠. 결과 후 공개에서 공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 의사에 반하여 봐요. 기부자의 의사의 반하에 기부금품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처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하는 것은 뭐다? 배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배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사망에 보시면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뭘 공개한다? 배분을 공개하는 거예요. 배분을 공개하는 거다. 아시겠죠?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설립.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한다. 이거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복지 법인으로 하는데 사회복지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시도 지사의 허가사항이지만 여기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다.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설립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작성,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 그리고 등기를 거쳐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분과실행위원회 여기 나와 있지요. 기획분과, 홍보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 4대 실행위원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무라고 이렇게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만 업무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크게 4개의 업무로 나눌 수가 있다. 기획, 홍보, 모금, 배분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를 각각 담당하는 실행위원회 역시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항에 보시면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분과, 홍보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를 둔다. 분과 실행위원회 각각의 4개의 각각의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그렇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임이 아니라 언제까지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실행위원회. 자, 좋고. 어떤 업무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4개 받습니다. 법적 성격은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혜가 나와 있는 본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16개 시도 단위에 16개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단일 체계로 바뀌는 거죠. 중앙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나를 두고 16개 시도는 지휘 단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금회의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지휘를 둔다. 거기 시도 단위 지휘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시도 단위의 지휘를 둔다. 그래서 시도 단위의 지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휘에는 지휘장을 주고 모금회에 주라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지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뭐 좋고 지휘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 이것은 순수 민간 모금을 이끌어가는 민간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모금회 지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금회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재산의 취득효과가 있군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재산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근데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되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본재산은 그의 종류나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재산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자,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설립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기본재산의 취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재원 조성 좋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이나 그 밖에 출연하는 헌금이나 물품이나 거기 복권 수익금이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재원으로서는 이렇게 기부금품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재산 그 외에도 복권 수익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재원에 소위 말하면 속한다. 복권 수익금 체크하시고 그 밖에 있다. 다음에 기부금품의 모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 페이지 산 것처럼 기본원칙,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본 이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금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다. 자 여기 지면은 안 되겠군요. 자 여기 특징. 연중모금이 원칙입니다. 연중모금이 원칙이다. 그러나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사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의 원칙은 연중모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중모금 중에 특히 기업을 통해서 모금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 본다면 기업 연계 마케팅 하는 것처럼 기업을 통해서 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보면 사람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연말에 이렇게 특히 구세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좀 더 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전체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용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중 모금을 통해 얻게 되는 기업 모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금에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연중.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 모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중 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 모금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모금에는 2항입니다.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영수증 모금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돼야 된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모금에는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다는 문구 그리고 1년 변호를 표시해야 된다. 때문에 이 영수증,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 영수증에는 기부금품의 금액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다는 문구 그리고 1년 번호가 표시돼야 된다. 세 가지가 표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아까 재원 조성에서 기부금품도 있고 그 밖에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재단도 있지만 아주 또한 중요한 것이 복권 수익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4번에 1번 모금에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복권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 재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중요하지.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단일 창구로 하죠. 단일 창구. 1호나락에서 단일 창구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 한 문장 볼까요? 모금에는 기부금품의 법수를 효율적, 공정성,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 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일 창구로 하지만 언론기관 명의로 언론기관의 명의로 언론기관을 창구로 언론기관의 명의로 언론기관을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구로. 본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단일 창구로 운영함으로써 일원화를 이끌어가야 되지만 효율적 모금을 위해서 언론기관 명의로 창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기관에서 언론기관마다 많은 이게 성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하는데 단지 창구 이름을 그 언론기관을 썼다 뿐이지 들어오는 돈 족족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전달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도 우리가 군부 치하에서 권위주의적 또 그런가 하면 뭐 성금 유용 이런 역사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신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효율적 모금을 위해서 언론기관을 창구로 해서 언론기관 명의를 썼다 뿐이지 사실은 그건 그대로 공동모금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모금창구의 지정은 두 채죠.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그게 핵심이 그거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거기다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모금에는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 지정되지 아니한 전체의 10%가 아니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의 의결로 개도국이나 의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보건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국제보건 의료 지원 사업에 전체 모금액이 아니라 지정되지 아니한 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 의료 수준 향상 사업에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분자의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모금에는 공동 모금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 모금회가 배분한 줄 알지만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니어서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 다음에 배분 결과는 배분을 종료한 날 3개월 이내에 전국 일간지 1개 이상의 신문에 바로 배분 결과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공동모금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에 활용한다. 좋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년도 후 모금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동모금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순수 민간 재원을 모금하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그 운영비도 총 모금 비용 중에 10%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모금의 10% 범위 내에서는 외국 의료보건사업에 외국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쓸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10%는 또 여기 자체의 관리 운영이나 거기 나온 것처럼 자체의 필요한 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이 나와 있는데 기부금품 후 기부자는 배분 지역,
배분 대상자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사람은 배분 지역과 배분 대상자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탱크의 폭발 사건으로 상사가 18개월 둔 딸을 두고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탤런트 이영애 씨가 그 부사관학교 아마 부사관학교 어떤 공식 명칭은 모르겠지만 부사관학교 기금에 지정해서 그 분의 자녀들의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자기가 내겠다. 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배분 지역을 지정하든 아니면 배분 대상자를 지정하든 배분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용 용도를 분명히 다른 돈이 아니라 교육비로 쓰게끔 자기가 후원하겠다 해서 배분 대상자와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달은 배분 영역은 부사관학교에 말하자면 그 하사, 중사, 상사, 준이 가는 부사관학교로 가지만 배분 대상자는 이번에 사고로 사망한 그 상사의 그리고 대상자는 그 상사의 유족이죠. 유족 그 중에서도 자녀의 교육비로 용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 모금에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서 기부금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모금효율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법이 바로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안 다룰 수는 없고 물론 우리가 뭐 수석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을 몇 점 맞춰주면 되겠어요? 목표를 내가 80점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에 첫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버리세요. 지금 들어오는 것도 다 못 가져가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4년에 제정된 법률인데 거기에는 협동조합과 사유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유적 협동조합. 자, 목적은 그렇고 정의는 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과 사유적 협동조합의 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자,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유적 협동조합. 우리가 복지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유적 협동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 중에서도 사유적 협동조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협동조합 기본법 2014년 보면은 기초연금법, 또 주거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 또 협동조합 기본법 이런 것 등은 많은 복지 관련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거기 사유적 협동조합이라 2번 협동조합 중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유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쓰지 못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조합회라는 문자, 사유적 협동조합도 사유적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유적 협동조합, 사유적 협동조합연합회는 반드시 명칭에 쓰도록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이들이 아닌 자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이니 협동조합연합회니 사유적 협동조합이니 사유적 협동조합연합회니 이런 문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야말로 관명사칭. 그렇죠? 성명권을 침해한 걸로써 처벌을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사망 별표하시고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유적 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 단위를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한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앞에 붙여서 마치 전국을 대표한다거나 그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를 대표하는 것처럼 혼동을 불러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절차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유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유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사유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일로 밑에 나와 있죠.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뒤에 뜨기로 하고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거기 기본원칙이 나와 있는데 기본원칙. 협동조합 등은 사유적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자, 사유적 협동조합은 공통적이 되겠지만 거기는 자발성과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민주적 운영을 이렇게 기본 이념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 투기 행위나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은 하여서는 안 된다. 자, 굳이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쓰지 않더라도 뭐 그건 알 수가 있죠. 당연히 투기 사업 누가 이걸 오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조합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맞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고. 다음에 공직선거 관여 금지. 협동조합 등 사유적 협동조합 등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관여 금지. 되어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 등 사유적 협동조합 등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여기 공직선거 관여 금지가 나와 있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도 3년마다 기본계획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이 법에 뭐냐면 적용되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사항 제일 밑에 보면은 협동조합연합회나 사유적 협동조합연합회 공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협동조합의 설립이 나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거기 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과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서 사유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협동조합의 설립은 그냥 어떤 영리 영역이고 우리 복지 영역은 아니니까 협동조합의 설립은 그냥 하나만 쓸까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견이 되어서 누구에게 신고한다? 자, 셋째 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신고사항이 되겠어요. 자, 그 시도지사의 신고에 거기만 줄을 쳐놓으세요. 다음에 3항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한 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거기에 보면은 좌수를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총 출자 좌수의 3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4항 협동조합이나 사유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나 똑같이 한 자를 가지고 있던 30%를 가지고 있던 간에 의결권이나 선거권은 한 표씩만 있습니다. 자, 거기가 중요한 거죠. 협동조합 또는 사유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은 한 자 이상을 가져야 되지만 상한선은 30%를 넘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한 자를 가지고 있던 30%를 가지고 있던 의결권이나 선거권은 똑같이 한 표씩만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십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사유적 협동조합이 나와 있죠. 사유적 협동조합. 자, 사유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먼저 이 협동조합에서 연습했으니까 설립을 보면은 5인 이상 조합원의 발기.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리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자, 이것은 협동조합이나 사유적 협동조합 다 좋습니다. 5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유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바로 여기가 핵심 키워드죠. 이 절차는 협동조합과 다 똑같지만은 바로 마지막에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되지만 사유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같이 쓰겠습니다. 앞에도 배웠던 거. 출자는 한좌, 반드시 한좌 이상으로 해서 전체의 30%, 또 전체의 30%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선거권은, 의결권, 투표권, 조합원은 누구나 한자를 가지고 있던 30%의 출자를 했던 간에 한 표씩만 행사합니다. 한 표씩만 행사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을 두면 되겠고, 다음에 사유적 협동조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영의 공개, 사유적 협동조합 오른쪽에 96조를 보시면은 사유적 협동조합은 다음 사항을 적극 공개해야 된다. 보면은 정관이나 규약, 또 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당연히 공개 자료겠죠. 또 그다음은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밖에 정관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장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지만 사유적 협동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게 되면 남는 돈이 있게 되면 해당 회계년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그 30%라는 단어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30% 법정 적립금 적립 의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인가의 취소는 그렇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쭉 많이 있지만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유적 협동조합에서는 서운할 일은 없겠다. 그래서 아까 함정도 봤죠. 한자 이상은 누구나 가져야 되지만 한자를 가졌던 30%를 장악하고 있던 간에 의결권이나 투표권은 누구나 한 표씩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사유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인가사항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트 정리하고 줄친 이런 정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법제론에서 점수를 남겨주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법제론 7대로 지치고 오후 시간이고 7대로 지쳐서 3교시 3영역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머리가 멍하니 돌아가지 않아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머리 두뇌 회전에 관련된 것은 당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원두커피 마시다가도 전 책을 잡게 되면 자꾸 막대커피나 그러니까 단 걸 자꾸 먹는 것이 몸이 부릅니다. 몸이. 그래서 시험 보시다가 멍한 상태가 오면 잠시 좀 한 1분 정도 이렇게 쉬시면서 사탕도 좀 단 것 좀 드시면서 좀 당분을 좀 넣어서 머리가 돌아가게끔. 그냥 멍하니 생각 안 한다고 몰라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두뇌 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잠시 물 한 모금도 마시고 단 것 좀 빨아 먹으면서 이렇게 3교시를 오히려 살찌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의 3교시 각각
2과목, 3과목, 3과목에서 3교시까지 8개 과목에 대한 일별을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버리면 합격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욕심 버리시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합격. 그래서 고병가비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